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발전의 여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인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한번 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득 불평등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측정 단위를 개인이나 혹은 납세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예전에 피케티가 그 납세 단위로 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어, 관찰은 가구 단위로 하지만 측정 단위는 개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월드 이니퀄리티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는 거는 납세 자료를 주로 중점으로 다루면서 이 소득 불평등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세전소득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세후소득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소득을 시장소득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이 없이 본인이 버는 소득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시장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시장소득에서 세금이나 기타 공적 지출, 의료보험이나 아니면 실업보험 같은 공적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득 불평등의 측정 매저는 지니계수인데요. 이 지니계수는 개인 소득 기반으로 그걸 측정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걸 균등화 개인 소득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구 소득을 개인한테 이걸 나눠서 개인이 소득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구 자체는 가구 원수로 가중치를 줘서 다루게 되고요. 반면에 가구의 소득을 개인한테 알로케이션 할 때는 가구 원수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에 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를 얻는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으로 나눠서 그 규모의 경제에서 보는 혜택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진위계수를 구하는 법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에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서 이 진위계수를 구했었는데 요즘에는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 동향 조사는 순수하게 서베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통해서 진위계수를 구하게 되고요. 가계 금융복지 조사는 서베이 플러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자료들, 세금 자료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합치게 됩니다. 합치게 되면 개인이 서베이를 통해서 답할 때 나오는 부정확성을 상당수 줄일 수 있으니까 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정확한 수치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종전에 올렸었던 영상에서는 진위계수를 세계은행에서 구해서 올렸었는데요. 이 세계은행에서 만든 이런 소득 진위계수는 아무래도 예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진위계수를 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에 적자가 날 경우 그대로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마이너스 수치를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기준에서는 마이너스인 경우는 다 0으로 처리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서 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세계은행 자료에는 2012년 그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한 거가 들어가 있어서 새로 나온 그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는 거에는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 주로 16에서 65세 근로의 중심되는 연령이 되겠죠. 그 연령 계층에서의 시장 소득 진위 계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등도 면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개국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캐나다, 독일,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66세 이상을 포함시켜서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소득 진위계수는 한국이 두 번째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진위계수는 낮을수록 좋으니까요. 캐나다 다음으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소득 진위계수 자체만을 보면 여전히 한국이 가장 불평등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다는 얘기죠. 문제는 GDP 중에서 세금이나 연금 같이 공적 이전 지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지금 한국이 2016년까지는 탑 1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었었고요. 이제 미국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호주 자료는 이게 없어서 일단 9개국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 공적 지출이 상당히 적다는 거는 대충 아마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 결과가 다음 차트로 보여집니다.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버는 시장 소득에서 세금이나 아니면 공적 지출을 빼고 거기에다가 나라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받는 연금을 더해서 하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되겠죠. 그럼 가처분 소득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66세 이상에서 한국이 최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에서 65세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중간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의 가처분 소득 평등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66세 이상 최악의 66세 이상의 진위계수를 합치게 되면 여기 보여드리는 10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나쁜 수준의 평등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GDP 중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노령 복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2014년도에 2.3%에서 2018년 2.8%로 꽤 좋아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 연도에는 좋아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즉 2015년도에 큰 폭의 점프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미미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건 쪽, 이 의료보험 쪽에 있어서는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66세 이상의 노령층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극심하다는 점인데요. 그 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고통의 지수가 쉽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 20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도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00년도,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조사를 2020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2019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 연도를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 2020년도에 대한 자료는 올해 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소득 원천별로, 소득 분위별로 전년도 경상 가구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일 그 하위 소득 1분위 5개 분위로 나눠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에 있어서 그 근로소득이 지금 이 아랫부분이 근로소득이고, 두 번째가 사업소득이고, 세 번째가 재산소득, 네 번째가 공적 이전소득,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 이전소득이 있고요. 사적 이전소득은 이 아들이나 딸이 그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이 사적 이전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5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제일 가난한 소득 1분위, 이 부분이 그 상당 부분이 대부분 그 노령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소득이 줄고 있고, 이 소득이 주는 것을 그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상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금액은 그 분위별로 크게 차이가 있어서 그 비율을 보기 쉽게 이렇게 스택 바로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 근로소득이 주는 부분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해서 상쇄하고 있고요. 소득 2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것을 공적 이전소득이 이전소득 증가가 상쇄하고 있습니다. 3분위도 마찬가지로 공적 소득이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잘 사는 소득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업소득은 지금 제법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게 19년도이고 18년도, 17년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18년도와 19년도에 그 사업소득이 제법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은 가난한 계층은 근로소득이 줄고 부자 계층은 사업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각각 주는 것을 가난한 쪽에서는 나라에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이 주는 것을 근로소득을 통해서 지금 메꿔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특히 노령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려면, 그리고 개선하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보다는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은 기업대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노동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담세율이 선진국 중에서 9위 정도로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담세율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대의식이 거기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하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다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을 그렇게 모았으면 그 시급한 부분의 지출을 확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것이 노령연금을 그 어쩔 수 없이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연금에만 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근로 활동에 참여해서 사회에 또 그 여러 가지 기여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노동력의 질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선진국보다는 뭐 뛰어나게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이고요. 또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문제들을 찾아서 재미있는 현상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